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0장 노선 측량을 하겠습니다. 자, 노선 측량의 정의를 보시면 노선 측량은 도로, 철도, 수로, 관로, 송전선로, 갱도 등과 같이 비교적 폭이 좁고 긴 지역을 우리가 측량하는 것을 총칭해서 우리가 노선 측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것은 대부분 도로라든지 철도에 대해서 이제 보통 시험에 나오죠. 먼저 이제 노선 측량의 순서를 보시면 지형 측량, 중심선 측량, 종횡단 측량, 용지 측량, 시공 측량, 요게 이제 노선 측량의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순서 정도도 좀 알아두시고요. 곡선의 종류를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하면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수평 곡선과 수직 곡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분류가 됩니다. 먼저 수평 곡선에는 다시 어떻게 원곡선, 그러니까 동그란 원곡선이 되겠죠. 원곡선과 어떠한 곡선? 완화곡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직곡선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원곡선하고 어떤 곡선입니까? 원곡선하고 2차 포물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원곡선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단곡선이 되겠죠. 단곡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반향곡선, 그 다음에 배향곡선, 그 다음에 복심곡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곡선에 이제 보통 포함이 되겠고요. 완화곡선에는 또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클로소이드 곡선, 그 다음에 2차 포물선, 3차 포물선, 그 다음에 램미스케이트,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클로소이드 곡선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고속도로라든지 우리가 도로에서 사용되는 게 바로 클로소이드 곡선이고, 3차 포물선은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철도에 이용이 되는 것이고, 램미스케이트는 우리가 시가지에 지하철에 이용이 되는 게 바로 램미스케이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원곡선 중에서도 단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선 측량은 단곡선이 거의 한 70%는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한 20% 차지를 하게 되고, 요것들이 이제 한 10%, 5% 정도 차지합니다. 이게 한 5%,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5% 정도 차지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는 단곡선과 완화곡선에 대해서만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곡선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수직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곡선이라고 합니까? 종곡선이라고 하죠. 종곡선의 개념은 이따 뒤에 나옵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요. 종곡선에서 이 원곡선은 주로 어떨 때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철도일 때는 원곡선을 사용을 하고, 2차 포물선은 어디일 때? 도로 때는 2차 포물선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곡선의 종류라든지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두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곡선이라는 거, 단곡선 설치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170페이지를 보시면은 단곡선에 대한 이제 기본 공식들과 그러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유도하는 과정들을 다 책에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도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만 이렇게 딱 보겠습니다. 자, 170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단곡선에 대한 공식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도로의 보통 형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직선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바로 곡선으로 꺾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원곡선으로 돌려서 다시 완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곡선으로 가는 게 이제 기본 우리가 도로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책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도로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여기서는 이제 뭐로 되는 겁니까? 원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으로 접혔다가 다시 이제 뭐로 빠지는 겁니까? 직선으로 빠지는, 요와 같은 곡선을 우리는 원곡선이라고 합니다. 곡선이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이 시작이 되는 점이니까 이 점 우리는 비시점이라고 하고, 곡선이 종점이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빠지니까 여기 곡선의 종점, 이 시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같이 접선을 긋고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 우리는 교점 IP점이라고 얘기를 하며, 이때 요 각을 우리는 교각 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요 원곡선은 곡선 반경 R에 의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요 BC와 EC를 연결하는 요 길이를 우리는 장현의 길이 C라고 하고, IP점에서 우리가 수선을 내렸을 때 곡선하고 접하는 요 길이를 우리는 외할 E라고 하고,
곡선과 요 현하고 요의 길이를 우리는 중앙종거 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C점에서부터 교점 IP점까지의 요 길이를 접선장 TL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요 길이도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접선장 TL이라는 요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요 길이는 곡선의 길이라 해서 우리는 C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단곡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있어야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먼저 식을 써보면 TL이 거로 우리 책에 보면 유도되는 식 다 있습니다. R탄젠트 2분의 I가 되겠고 CL은 R의 I의 180분의 파이. 그 다음에 중앙종거 M은 R의 1- 코사인의 2분의 I. 외할 2는 R의 세크의 2분의 I-1이 되겠고, 장연의 길이 C는 2R에다가 사인 2분의 I가 되겠죠. 참고적으로 여기서 세크의 2분의 I는 뭡니까? 코사인의 2분의 I분의 1이 되겠죠. 코사인의 역수를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식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편각이라는 게 나옵니다. 편각. 우리가 이제 요 평기각 설치법에서 우리가 요 편각을 써야 되겠죠. 편각이라는 것은 접선에 대한 요 길이하고 요 어느 한 점에 대한 현의 길이 요 각을 우리는 편각이라고 합니다. 접선과 현과의 요 각을 우리는 편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각은 보통 우리가 편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R분의 L 곱하기 파이분의 90 요와 같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BC의 길이는 어떻게 풉니까? IP-TL이에요. 왜 IP-TL이냐면 IP의 길이라는 것은 도로의 기점에서부터 교점 요 IP까지의 길이를 그냥 일반적으로 기점에서부터 IP까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냥 우리는 그냥 IP까지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IP에서 요만큼 T의 값만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EC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거니까 BC에다 뭐만 더해주면 됩니까? 요 C의 값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EC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 EC는 BC 플러스 CL입니다. 참고로 이따 우리가 평기각 설치법에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20m에 대한 평기각이고 20m에 대한 평기각이고 C단 평기각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R분의 L1 곱하기 파이분의 90 요렇게 풀어줘야 되겠고, 종단 평각을 구하라 그러면 R분의 L2 곱하기 파이분의 9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L1이라는 것은 우리 뭐를 나타내냐면 C단 현의 길이가 되겠고요. L2라는 것은 뭐냐면은 종단현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만 단곡선에 대한 문제가 나와도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시단연의 길이라든지 종단연의 길이는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요 172페이지를 보면은 단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하면서 제가 시단연과 종단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단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에서 170페이지를 보시면 가장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편기각 설치법입니다. 편각 설치법이 되겠죠. 요게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편각 설치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중앙종거법, 그 다음에 현편거, 접선편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정밀한 측정 방법이 바로 편각 설치법입니다. 그래서 트랜시스로는 우리가 각을 측정을 하고 줄자로서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X와 Y를 결정하는 이러한 게 바로 편각 설치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다른 방법에 비하여 정밀하고 철도라든지 도로에 주로 사용이 되는 방법이 편각 설치법입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직선으로 가서 곡선으로 가서 다시 직선으로 빠집니다. 요와 같은 게에서 여기서 접선을 긋고 접선을 걷을 때 편각이라는 것은 우리 책에 보면은 앞에 보면 편각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편각이라고 합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자, 여기서 보면 여기가 0, 20, 40, 60, 80, 100, 120이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요 BC의 길이를 IP-TL을 했더니 BC의 길이가 50이 나왔다고 합시다. EC라는 것은 BC에다가 CL을 더했더니 여기 요점이 EC가 얼마가 나왔냐면 115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편각이라는 건 뭡니까? 이 접선과 요 현이 이루는 요 각을 우리는
평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요 길이까지는 이 길은 무슨 길이, 어떠한 길이가 되는 겁니까? C단연의 길이가 되겠죠. C단연의 길이라는 것은 B시점에서부터 B시점 그 다음 말뚝까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물론, BC가 50이면 60이라는 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왜? 어차피 우리 중심말뚝과 중심말뚝 간의 거리는 20m가 되기 때문에 50이면 당연히 말뚝은 60m 지점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요건 몇 m가 되는 겁니까? 10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는 C단연에 대한 평각에서 우리가 C단 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단 평각은 어떻게 봅니까? R분의 L1이었죠. R분의 L1 곱하기 파이분의 90이니까 L1에 대신 뭐가 집어넣으면 됩니까? 10m를 집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60과 80에 대한 요 각은 몇 도가 되는 겁니까? 20m에 대한 평기각이죠. 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20m니까. 역시 요것도 20m에 대한 평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가 100지점이고 여기가 115니까 요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종단연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종단연의 길이라는 것은 이 시점에서부터 이 시점 전말뚝까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몇 메다예요? 이 C가 115m라는 소리는 전말뚝은 당연히 몇 메다라는 소리예요? 100m라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15m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종단연의 평각은 어떻게 풉니까? R분의 L2 곱하기 파이분의 90도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I 아닙니까? 여기가 I고 요 각은 몇 도가 되는 겁니까? 2분의 I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요 C단연의 평각에다가 20m에 대한 평각을 더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종단연의 평각을 구하면 몇 도가 나와야 된다? 2분의 I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식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종단연의 평각을 구하라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L2를 알아야 돼요. R이라는 것은 다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L2를 알기 위해서 종단연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EC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EC의 길이는 어떻게 풉니까? BC 플러스 CL이 되겠죠. BC는 다시 어떻게 풉니까? IP-TL로 풀어주고, CL은 또 어떻게 풀어요? R 탄젠트 RI 180분의 파이. 요와 같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종단연의 평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지금 우리가 BC 길이가 얼마입니까? BC 길이가 50m예요. 이거를 우리가 측정번호로 표시한다라 그러면은 넘바 2 플러스 얼마? 10m가 되겠죠. 그 다음에 EC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EC의 길이가 115m니까 이걸 우리가 측정번호로 나타난다고 하면 넘바 115니까 넘바 5 플러스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m가 되겠죠.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측정번호로 우리가 환산해 놓은 방법도 알아주셔야만 나중에 문제에서 EC의 측정번호가 넘바 5 플러스 15였다. 뭐를 구하라? 종단연에 대한 평각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종단연의 길이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산출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이제 평각 설치법은 이와 같이 합니다. 평각 설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단 평각과 종단 평각과 20m에 대한 평각을 구해서 다 더한 다음에 2분의 I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가장 정밀도가 좋다. 각은 트랜시도로 측정하고 줄자로 거리를 측정하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해서 수평이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중앙종거법이 나옵니다. 자, 중앙종거법은 주로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면 기설곡선의 검사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중앙종거법입니다. 그래서 중앙종거법의 식을 보시면 직선으로 가다가 역시 곡선으로 꺾여서 직선으로 빠지면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R이 되겠죠. 접선을 긋고 접선을 걷을 때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 중앙종거 M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M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M은 R의 1-코사인의 2분의 I로서 우리가 M을 구했죠. 그러면 요 각이 몇 도예요? 2분의 I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또 나눌 경우에는 요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M 다시가 되겠죠. M 다시. 근데 요 각이 몇 도입니까? 4분의 I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M 다시는 R의 1-코사인의 4분의 I가 됩니다. 만약에 요거를 또 나눈다라고 그러면은 요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M 다시가 되면서 요 각이 8분의 I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M 다시는 R의 1-코사인의 8분의 I. 요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8등분점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있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m과 m-와의 관계는 4배가 되는 겁니다. m-를 알고 m을 구하려면은 4배가 되는 건데 정확히 4배가 아니라 약입니다. 약. 꼭 알아두시고요. 중앙용어법은 기설곡선의 검사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단점이 있죠. 중심 간격을 20m마다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현편거와 접선편거에 의한 방법이 나옵니다. 현편거와 접선편거. 자, 여기서는 이제 역시 현편거와 접선편거에서는 트랜시트 사용하지 않고 포울과 테이프만을 사용하면서 지방도로라든지 농로로 사용되는데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현편거 D는 어떻게 풉니까? R분의 L 제곱이고 접선편거 T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D의 자승으로 2분의 D입니다. 2분의 D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R분의 L 자승. 이와 같이 계산식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유도하는 것은 비례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선에서 직거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산림지에서 벌채량을 줄일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접선에서의 직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책에 보면은 그림이 상당히 우리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거를 간단하게 보시면 직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곡선으로 꺾입니다. 그죠? 여기를 뭐로 보는 겁니까? 요걸 X로 보고 요 길이를 뭐라고 보는 겁니까? Y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접선, 요 각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게 평각이 되겠죠. 평각.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현의 길이를 알면은 X와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X와 Y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X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L에다가 어떻게 구해요? 사인 평각에다 구하면 되겠고, 역시 Y는 L에다가 코사인을 구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현의 길이는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여기는 곡선 길이지만 이거는 직선 길이기 때문에 요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2R에다가 사인의 평각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L 대신 뭐를 집어넣는 겁니까? 요거를 집어넣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걸 유도하게 되면은 R의 1- 코사인의 요러한 값이 나오겠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R의 사인의 요와 같은 우리가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 문제로서도 가끔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꼭 알아두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림은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복잡한 그림보다는 간단하게 우리가 X, 직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푼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4페이지를 보시면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곡선 설치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곡선 설치 방법은 교각을 실측할 수 없는 경우하고 B시점 및 EC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역시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B시점이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에다가 기계를 세워야만 평각법에 의해서 교각 I를 측정하는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기계를 못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상 어딘가에다가 기계를 세워서 어떤 걸 측정하냐면 이게 안 보이니까 요각을 측정을 하고 여기다 기계를 세워서 요각을 측정하고 요 길이 우리가 L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뭐로 보는 겁니까? 180에서 요거를 빼주면 요 알파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80도에서 이 값을 빼주면 역시 베타라는 값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각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요 각은 어떻게 구합니까? 180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 책에는 요렇게만 나왔으니까 요 180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 i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로서 우리는 i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노선 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단곡선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각 i가 되겠습니다. i.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i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요 t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t의 값 어떻게 구합니까? r에다가 탄젠트 2분의 i를 구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길이를 구하는 거냐면은 이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 길이. 결과적으로 요 길이를 L-라고 하면은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겁니까? TL에다가 마이너스 뭘 해주면 돼? TL 마이너스
TL에다가 L-만 빼주면 되겠죠? TL에다가 마이너스 L-를 빼주면 되는데, 역시 요 L-는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구한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L-를 구합니다. 요것분에 요거 해갖고 우리가 L-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장애물이 있었을 때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서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C 및 EC, 시점이라든지 종점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도 역시 책을 보시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를 보시면 복심곡선과 반향곡선이 나오죠. 복심곡선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다른 두 개의 원곡선이 한 개의 공통접선을 갖고 접선의 같은 쪽에 연결되는 곳이다. 밑에 보면 그림이 있죠. 같은 방향이고, 반향곡선은 양쪽에 서로 곡선 중심을 가지는 연결되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화곡선이 나오죠. 완화곡선. 자, 완화곡선의 정의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완화곡선의 정의라는 것은 차가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줍니다. 완화를 시켜주는 게 바로 그러한 곡선을 완화곡선이라고 하죠. 근데 완화곡선은 주로 어디에다 넣냐면, 아까도 보시면 직선으로 가다가 완화시켜준 다음에 원곡선으로 가니까 직선부와 원곡선 사이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곡선을 우리는 완화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화곡선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정도의 용어 정도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먼저 켄트라는 게 있습니다. 켄트. 자, 켄트라는 것은 차가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가게 되면 직선 구배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의 직선 구배라는 것은 여기서 이 켄트라는 것은 어디에 구배입니까? 이거는 철도에 대한 구배를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도로에서는 직선 구배는 보통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직선 구배에서는 마이너스 2%, 2% 가다가 차가 곡선으로 꺾인다라 그러면은 곡선으로 꺾일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구배를 먹죠. 그래서 켄트는 철도의 개념이고, 켄트하고 똑같을 때 도로의 개념은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책에 뭐 편물매, 편경사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편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면 자체도 편구배도라고 따로 있어요. 편구배도라고. 편구배입니다. 그래서 켄트라는 것은 열차가, 기차가 곡선부를 통과할 때 바깥쪽 레일을 얼마만큼? 이만큼 높여주는 거죠. 왜? 높여주지 않고 똑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선을 하기 때문에 바깥쪽 레일을 높여주는 요와 같은 값을 우리는 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켄트라는 것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RG분의 SV의 제곱이죠. 곡선 반경 아래 반비례하고 속도에 뭡니까? 제곱에 비례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V를 2배로 하게 되면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배 증가가 되겠고, R을 2배로 하면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에 감소하겠죠. 그러면 속도를 2배로 하고 R을 2배로 하게 되면 2분의 1이 되나요? 2배가 되나요? 2배? 이렇게 되겠죠. 이런 관계식 정도도 알아두시고, 이런 관계도 좀 알아두시고, 역시 R지분의 SV의 제곱. G라는 것은 중력가속도고, S라는 것은 요 철도에 대한 궤간이 되겠죠. 궤간.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켄트하고 같은 의미는 도로에서는 뭐로 표시된다? 편구배다라는 거로, 편구배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슬랙이라는 것은 차량과 레일이 꼭 끼어서 서로 힘을 입게 되면 때로는 탈선의 위험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탈선을 위한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갈 때, 어떤 겁니까? 이 안쪽 레일을 넓혀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슬랙이라고 합니다. 슬랙. 꼭 알아두시고요. 편물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켄트하고 똑같은 이론이지만, 편물매는 어디서 사용된다? 도로에서 사용되는 게 바로 편물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은 완화곡선의 성질이 이제 나오죠. 완화곡선의 성질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완화곡선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곡선 방향 자체가 시점에서는 무한대로 갔다가 종점에서는 원곡선 R로 접하는 이러한 곡선을 완화곡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있으면은 맨 처음에는 무한대로 쭉 갔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여기 종점에서는 원곡선 R로 접하는 이러한 곡선을 완화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점에서는 곡선 방향이 무한대, 종점에서는 원곡선 R로 접하게 되겠고, 시점에서는 어디에 접합니까? 직선에 접하고, 종점에는 원곡선 R에 접하는 게 바로 완화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완화곡선의 연한 곡선 반경의 감소율은 켄트의 증가율과 같다. 그래서 완화곡선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합니까? 1000분의 CN으로 구해요. 1000분의 CN. CN으로 구하는데 여기서 C가 뭐라고 봅니까? RG분의 SV의 제곱이죠. C는 RG분의 SV의 제곱. 이와 같이 이제 풀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식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를 보시면 클로소이드 곡선에 대해서 나옵니다. 완화곡선에 대해 완화곡선은 2차 포물선이라 완화곡선은 클로소이드 곡선, 그 다음에 3차 포물선, 그 다음에 레미니스케이트 이렇게 했는데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은 클로소이드에 대한 곡선이 클로소이드 곡선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먼저 클로소이드의 곡선 정의는 곡률이 곡선장에 비례하는 곡선을 우리는 클로소이드 곡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의를 좀 잘 알아두세요. 곡률이 곡선장에 비례하는 것이다. 여기 L이 되면은, 곡률이 되면은, 이렇게 비례하는 곡선을 우리는 클로소이드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소이드 곡선에서 가장 식은 우리가 책에 보면 몇 개가 있지만, A 이꼬르 루트 RL. 요 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A라는 건 뭐예요? 매개 변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R이라는 것은 반경이고, 이거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클로소이드에서는 계산 문제로서는 보통 A 이꼬르 루트 RL 정도만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178페이지 밑에 보면은 클로소이드에 대한 형식이 나옵니다. 형식에는 이제 보통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본형. 기본형이라는 것은 책에 보면은 직선과 클로소이드와 원곡선 순으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직선, 그 다음에 클로소이드 곡선, 그 다음에 원곡선, 그 다음에 원곡선, 클로소이드 곡선, 직선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갔다가 클로소이드 완화를 시켜준 다음에 원곡선으로 가고 다시 클로소이드로 와서 다시 직선으로 빠지는 이러한 게 바로 이제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기본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형은 복심곡선. 복심곡선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에 이렇게 있는 거죠. 원곡선이 여기에 원곡선이고 그 다음에 클로소이드 곡선, 그 다음에 원곡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복심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S형이라는 것은 복심곡선과 복심곡선의 요 사이에다가 요 두 개를 복심곡선이 붙이면 바로 복심이니까 반지름이 다른 것이죠. 여기 R1이면 여기 당연히 R2가 되겠죠. 반지름이 다른 두 개의 원곡선의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요런 것을 우리 S형이라고 하고 S형은 반향곡선에다가 집어넣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S형은 반향곡선이니까 요거는 복심곡선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S형이 아니라 요거는 난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형이라는 것은 복심곡선 반향곡선에다가 사이에다 집어넣는 게 S형이니까 반향곡선이라는 것은 요와 같이 해서 클로소이드 곡선 다시 이렇게 원곡선이 되겠죠. 요 곡선과 요 곡선을 연결하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반향곡선이니까 반향곡선 사이에다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S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철형은 같은 방향으로 구부러진 두 개 이상의 클로소이드를 직선적으로 연결한 것이다.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구부러진 거 요와 같이 이렇게 구부러진 클로소이드 곡선 요러한 곡선을 우리는 철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형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구부러진 게 두 개 이상, 세 개 이상 요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요러한 곡선을 우리는 복합형이라고 합니다. 복합형. 자, 그래서 요거를 클로소이드의 형식 정도는 간단하게 복심곡선 사이에다 집어넣느냐, 반향곡선 사이에다 집어넣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면은 클로소이드의 성질이 나옵니다. 클로소이드는 나선의 일종이고 2번이 가장 중요하죠. 모든 클로소이드는 닮은 꼴이고 3번에 단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특징 정도를 좀 알아두시고 클로소이드의 설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극좌표에 의한 방법하고 직각좌표에 의한 방법하고 기타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직각좌표하고 극좌표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직각좌표에 의한 방법에는 주접선에서 직각좌표로 이해한 방법, 그 다음에 접선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극좌표는 극각동경법, 극각현장법, 현각현장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여러분들이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고
직각좌표에 의한 방법이 어떠한 것들이 있든지 또는 극좌표에 의한 방법이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를 보시면 종곡선이 나옵니다. 종곡선은 우리 참고의 부분에 보시면 노선의 중단구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는 상향으로 갔다가 하향으로 꺾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향에서 상향으로 꺾이는 이러한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변하는 지점에다가 우리가 설치해주는 곡선을 종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에서는 주로 원곡선을 이용을 하고 2차 포물선, 도로에서는 2차 포물선을 이용을 합니다. 먼저 철도에서의 종곡선을 보게 되면 철도에서 종곡선은 경사 자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에다가 우리가 설치해주는 이러한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종곡선이라고 합니다. 종곡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종곡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철도의 단위는 여기서 철도는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단위는 퍼밀이 되겠고 여기도 역시 퍼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냐면은 종곡선의 길이는 당연히 요 L은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아래 1000분의 M 마이너스 1000분의 M 요와 같이 이제 구하죠. 상향이면 플러스 하향이면 마이너스 구호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종곡선장을 구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선장이라고 합니다. 절선장. 절선장이니까 당연히 이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L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요 2가 빠지면은 당연히 L에 얼마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중곡각 Y라고 합니다. Y. Y는 어떻게 푸냐면 2R분의 X의 제곱. 요와 같이 이제 우리는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의 높이를 알면 A점의 높이, A점의 높이를 알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의 길이를 안다라고 하면은 이 점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Y를 빼주면 당연히 이 점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의 높이, 여기를 P라고 하면은, 요걸 P라고 하고 여기를 P'라고 하면은, 요 HP는 일단 어떻게 구합니까? HP는 HA에다가 플러스 1000분의 MX. 요렇게 풀어주면 우리는 P점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P점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됩니까? HP-를 구한다라 그러면 HP-를 구한다 하면은 HP에다가 얼마만 빼주면 됩니까? 중곡각 Y면 빼주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철도의 종곡선에서 이러한 문제를 계산하는 문제는 별로 나온 적이 없고 대부분 종곡선장을 구한다든지 절선장을 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종곡각 Y를 구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물선에서 의한 종곡선 설치.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에서의 종곡선은 전부 다 2차 포물선에 의한 종곡선의 설치입니다. 구배가 이렇게 상향으로 가다가 하향으로 이렇게 꺾이는 이러한 구배에서 우리가 설치해주는 게 바로 종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이렇게 종곡선을 돌려줍니다. 시야 확보라든지 운전자가 편하게 우리가 운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돌려주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종곡선의 길이 L이라고 합니다. 종곡선의 길이 L은 어떻게 풀어요? 360분의 M-N의 속도의 제곱. 요와 같이 이제 우리가 L을 구합니다. 그러면 요 A점으로부터 몇 메타 떨어진, X만큼 떨어진 지점에 요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P-라고 하면은 요 점을 우리가 P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P점에서 얼마만큼만 빼주면 됩니까? 요 종곡각 Y만큼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Y라는 것은 이 종곡각 Y는 어떻게 푸냐면은 2R분의 M-N의 뭡니까? X의 제곱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HP만 일단 구한다라 그러면 HP는 어떻게 구합니까? HA에다가 플러스 100분의 MX를 해주면 HP가 되는 것이고 HP 다시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HA에다가 플러스 100분의 MX 마이너스 Y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라는 거 어떻게 풉니까? 역시 이와 같이 풀면 되겠죠. 그래서 도로에서는 이렇게 종곡선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노선 측량은 단곡선 위주로 하시면 되고 종곡선도 같이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선 측량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